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려시대 문화, 유교와 역사서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던 여러 역사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고려시대에 유학이 어떻게 발달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에서도 요거는 설명을 했었는데요. 유학이라는 것은 학문입니다. 공자의 가르침. 그 세계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에 나타났던 제자 백가 중에 공자, 유가 사상을 발전시켰던 공자 있죠? 이 공자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유학이라는 건 이 공자에서 시작이 돼서 계속 중국에서 발전을 했던 학문인데요. 유교와 유학의 차이점은 이제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사상이고요. 유학은 학문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비슷하긴 하지만 유교는 조금 더 사상, 종교와 관련된 부분이고 유학은 학문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아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유학이 전래되었을 때 이 유학은 임금에게 하는 충, 그다음에 부모에게 하는 효가 강조되는 측면이 강해서 왕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강화하고 사회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이 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충과 효라는 건 어쨌든 백성들이 임금을 따르고 임금에게 효도하고 충성하라는 학문이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이 유학이 정립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말을 잘 듣겠죠.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학문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도요, 이제 유학이 점점 발전이 되고 왕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켰는데요. 일단 고려 광종 때 보시면 광종이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시행을 했었죠. 근데 이 과거제에서 시험을 보는 학문이 뭐였냐면 바로 유학이었어요. 요거는 당연한 수밖에 없던 것이 광종은 이제 신하들이 본인의 말을 잘 듣기를 원했잖아요. 그 신하들이 유학을 공부하고 유학의 사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하로 뽑히게 된다면 당연히 임금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제에서는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관리로 등용을 했고요. 성종 때에는 시무 28조를 써서 임금에게 올렸었던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유학을 고려의 정치 이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학 교육을 독려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유학이 발전을 하다가 무신정변 이후에는 이 유학이 좀 발전이 더뎠어요. 아무래도 문신들이 많이 물러나고 무신들의 세상이 오다 보니까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유학이 조금 쇠퇴를 하다가 고려 후기, 그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을 때 중국에서 새로운 유학이 고려에 들어옵니다. 그 새로운 유학이 뭐였냐면 성리학이라는 유학이었는데요. 유학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종류, 새로운 중국에서 발전된 성리학이 수용이 됐는데요. 성리학은 어떤 유학이냐면요. 기존의 고려에서 받아들였었던 유학은 왕들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충과 효를 강조하는 유학이라고 했다면 이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한 학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심성,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선한 존재일까? 악한 존재일까?를 고민하는 거. 그리고 우주의 원리라는 것은 이 우주 자체,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사람이든 물건이든 동물이든 이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탐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존의 유학과는 조금 달랐고요. 그래서 플러스 인간의 심성을 탐구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정치를 강조한 것이 성리학이었습니다. 아까 유학 같은 기존의 유학은 충과 효를 강조를 했다면 정치에서 요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정치하는가, 도덕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게 기존의 유학과는 조금 다른 점이었어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발전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이 성리학이 우리나라에는 원나라 간섭기에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요, 원간섭기에 고려의 성리학이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원간섭기에 고려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권문세족이잖아요. 원나라의 힘을 빌어서 권력을 마구 부렸던 그 권문세족들의 문제점이 너무 많았어요. 부패하기도 했고 남의 토지를 빼앗아서 본인들의 부를 늘리기도 했고 이런 권문세족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학자들이 이 고려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리학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권문세족들이 조금 더 도덕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 라고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성리학을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두 명인데요. 안향이라는 사람은 원에서 직접 공부를 했던 학자로 원에서 그 성리학을 공부하고 고려에 와서 이 성리학을 보급을 했던 사람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이색이라는 학자예요. 이색은 우리 공민왕 개혁 정치할 때 배웠었죠. 공민왕이 이제 성균관을 정비를 해서 성균관이라는 교육기관에서 많은 학자들을 가르치게 됐는데요. 이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많은 학자들을 길러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진사대부 정도전과 정몽주도 바로 이색의 제자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유학이고요. 이제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던 역사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볼 역사서는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역사책입니다. 일단 저자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인데요. 김부식은 고려 문벌 귀족이었고요. 굉장히 권력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김부식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 삼국사기는 김부식과 여러 학자들, 한 10명 정도 되는 학자들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시기는 1145년에 만들었고요. 이게 중요하겠죠. 역사적으로 가치가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에요. 사실은 삼국시대에도 역사책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 이 삼국사기가 가장 오래되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삼국사기를 편찬했던 이유는요.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다 끝난 이후에 떨어진 왕권을 회복하고 민족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 왕이었던 인종이 직접 김부식에게 명령을 해서 편찬을 하게 됐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모두 겪으면서 인종은 굉장히 좀 절망감을 느꼈겠죠. 자기가 왕을 했을 때 이런 큰 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책을 만들어서 본인의 위엄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다룬 역사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통일 신라 시대의 역사를 다뤘고요. 역사를 서술하는 관점, 역사를 서술하는 관점이라는 건 본인이 예전 시대의 역사를 서술을 할 때 어떤 관점으로 그 역사를 나열을 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평가를 하느냐가 관점인데요. 바로 유교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부식은요, 역사를 서술할 때 유교의 덕목, 그리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예를 더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본인이 강조해야 할 점을 생각을 할 때 유교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을 더 강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에게 하는 부모에게 하는 효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을 특히 강조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 삼국사기의 특징을 보시면요. 서술 방식은 기전체예요. 기전체가 뭐냐면 흘러간 역사를 그냥 100년에 뭐 했고 101년에 뭐 했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 기록하는 방법인데요. 삼국사기의 구성은 본기라고 하는 28권, 본기라고 하는 것이 28권이 있고요. 이건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시대의 일을 임금의 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일을 적은 본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광개토대왕, 본기, 문무왕, 본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본기가 이렇게 28권 왕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지가 있어요. 지는 9건인데요. 지는 뭐냐면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적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은 어떻게 걷었는지, 군사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제도에 대해서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표는 뭐냐면 과거의 사건을 우리 연표 아시죠? 그 연도별로 순서대로 적는 거, 과거의 사건은 일어난 순서에 맞추어서 표로 정리한 연표, 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기에서는 임금을 중심으로 적었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 임금 말고도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을지문덕이라든지 김유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임금 외에 중요한 인물에 대해 적은 열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기, 지, 표, 열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요. 삼국 중에서도 신라의 역사를 가장 자세히 적어놨어요. 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김부식이 신라 계통의 사람이었어요. 경주 김씨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라를 조금 더 삼국의 중심으로 보았고요. 신라에 대한 평가가 고구려 백제보다는 굉장히 좀 호의적이에요. 좋아요. 좋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역사책은 삼국유사인데요. 이 책은 일련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일련은 승려예요. 스님이었던 일련이 썼고요. 아까 삼국사기가 김부식과 여러 학자들이 만들었다면 삼국유사는 일련이라는 스님 혼자 지은 거예요. 시기는 우리나라가 원액의 간섭을 받았던 충렬왕 시기에 만들었고요. 편찬했던 이유는 이 스님이 왜 편찬을 했느냐? 원간섭기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몽골과의 오랜 전쟁을 겪은 이후죠. 그리고 원나라의 어떤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이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의 긍지, 그리고 우리 민족은 자주적인 민족이다. 중국의 간섭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힘이 있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편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나간 역사에서 굉장히 자긍심이 있는 모습, 뭐 중국의 침입을 물리쳐냈던 이런 모습들을 역사책으로 적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아,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었지라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찬을 했고요. 다룬 역사는 아까 삼국사기랑 비슷한데 좀 달라요. 왜냐하면 고조선을 다뤘습니다. 삼국사기는 고조선을 다루지 않았는데요. 삼국유사는 고조선, 그 다음에 삼국, 통일신라의 역사를 모두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서술하는 관점. 본인이 지나간 역사에서 뭘 중요하게 봤느냐가 서술하는 관점이죠. 바로 불교적인 사관이었어요. 그래서 불교 관련 내용들을 좀 많이 기록을 했고요. 아무래도 스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신화, 전설, 설화 이런 것들도 기록을 했어요. 방금 전에 소개했던 삼국사기는요. 신화래. 이 신화나 전설과 설화는 믿을 수 없는 역사라고 생각을 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됐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 있죠. 요런 거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믿을 수가 없는 역사잖아요. 이런 것들을 역사로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삼국유사까지 했고요. 자, 동명왕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동명왕편은 저자는 이규보라는 사람이고 편찬했던 시기는 무신집권기였어요. 이 이규보라는 사람은 무신집권기의 사람이지만 무신은 아니었고요. 문신이었어요.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무신집권기에 그 무신들을 관리로 등용을 하기도 했지만 문신들도 등용을 했었다고 했었죠. 그 중에 이제 등용이 되었던 문신인데요. 다룬 역사는요. 모든 역사를 다룬 게 아니라 어떤 역사를 다뤘냐면 고구려 주몽. 주몽이 누구죠, 여러분? 네, 고구려를 세웠던 사람이죠. 동명왕 주몽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 탄생 설화와 그 사람의 업적 이거에 대해서만 썼어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특히 그냥 역사
역사책처럼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이 주몽의 이야기를 시로 표현을 했어요. 시로 굉장히 주몽을 칭송하는 내용을 썼는데 왜 이렇게 썼냐면 주몽의 탄생 설화와 업적을 표현을 함으로써 고구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을 나타냈고요. 고구려가 이제 동명왕이 세운 고구려가 굉장히 센 나라다. 그리고 동명왕도 주몽도 이렇게 위대한 설화를 범상치 않은 설화를 가진 인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런 위대한 나라를 계승한 나라가 고려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동명왕편을 저술을 한 겁니다. 즉 위대한 국가였던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점을 드러내면서 고려인들의 민족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위대한 나라를 계승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라 라는 의미로 동명왕편을 서술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왕운기라는 역사책은요. 이승유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편찬 시기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던 원간섭기입니다. 구성은 조금 특이한데요. 이 제왕운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역사, 제왕운기가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책에서는 중국의 역사를 서술을 했고요. 두 번째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각각 서술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는 단군신화,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시대도 충렬왕까지 모두 서술을 했어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겠죠. 특징은요, 요거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은 고조선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고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고 우리 민족의 시도다 라는 게 굉장히 당연하지만 고려시대까지만 해도요. 그 단군이 세웠던 고조선을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조선이 있었고 삼국이 있었고 고려가 있으면 고려는 이 삼국 중에 고구려만 계승한 나라다 라는 생각이 강해서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승유는 고조선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딱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고려는 이때는 고려잖아요. 고려는 저 예전에 고조선부터 이어서 그 고조선을 이어서 만들어진 나라다. 그만큼 뭐가 길다? 역사가 길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원의 심한 간섭을 받는 현실을 비판하고 우리나라가 단군을 시조로 하는 단일 민족이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군의 고조선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고조선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이 되었구나 라는 점을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발해도요. 이때까지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정확하게 기록한 역사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제왕운기에서 최초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가치가 크겠죠.